자, 이어서 이제 16조 감리입니다. 제 4조 1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뭐 설치 계획표 적법성 검토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다 보면 이제 뭐 적법성, 적합성, 뭐 어떤 자재 적합성, 그리고 일단 공사 자체가 뭐 도면과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6번에 완공된 소방서 성능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감리가 성능시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업자가 작성한 데 있죠. 자, 우리 이제 설계업체가 도면을 처음에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최초의 허가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업체는 항상 허가 도면과 실시 도면으로 구분하거든요. 허가 도면은 말 그대로 허가받기 위한 도면입니다. 그럼 건축허가 때 필요한 도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업체가 견적을 내는 건 실시도면이라고 합니다. 실시도면. 그래서 허가 때 보는 도면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실시도면이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지 정확한 자세한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업체는 일을 2번 하는 거예요. 허가도면 한번 만들어서 허가받아 주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가 견적 내기 위한 실시도면을 줍니다. 그럼 이제 공사업체가 그 실시도면 가지고 공사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공사업체가 봤을 때 이건 받게 되는 거야. 이거 설계가 할 때 잘못된 것 같아. 이건 공사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 라고 하면은 그 허가를 누가 해준다고요? 감리가 허락해준다고요. 그래서 감리하고 공사업체가 서로 협의를 거쳐가면서 도면을 수정을 하는데, 수정되는 작업은 설계업체한테 넘깁니다. 근데 공사업체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감리한테. 그럼 감리가 또 소방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면 좀 바꾼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받고 바로 도면 그때그때 바꿔요. 그래야 도면 새로 나오고. 그럼 결국 제일 마지막 가서 나온 도면 있잖아요. 그 도면을 감리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한 상세 도면이라고 하는 거, 요것의 적합성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설의 적법성, 불연화 뭐 이런 것들 적법성 검토를 합니다. 이제 감리가 하는 업무였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그것도 이제 이어서 감리업자는 1항 각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이게 중요해요. 및 대상에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 내용 감리 일지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또 시행령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뭐 감리가 아닌 자가 하는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원자력 쪽에서는 원자력법은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들이 감독할 수 있는 건 원자력 안전관리법 쪽에 있고. 그럼 이어서 이제 요거죠. 감리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이때 감리 종류와 방법 대상은 별표 3과 같다라고 합니다. 공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한 거예요? 앞에서 공사의 종류는 신설, 증설, 수리, 개보수인 거예요. 그게 공사의 종류 개념인 거예요. 착공신고의 종류가. 자, 그런데 이제 감리는 뭐가 있냐면 상주 감리와 일반 감리로 구분합니다. 감리는. 감리가 뭐 신설 감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감리는 상주 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가 있는데, 상주 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 계속 매일 출퇴근하는 감리. 그럼 일반 감리는 주 1회만 방문합니다. 공사 중에. 그래서 한 명의 감리원이 5개 현장을 감리할 수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공사한 거 보고, 다음 공사할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 감리의 종류와 방법은 별표 뭐와 같다? 3과 같다.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하실 게 요 시행령 별표 3번이고요. 앞서 이제 그 기술자 배치는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소방공사 감리 종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옆에 왼쪽에 보니까 상주공사 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일반 공사 감리라고 하고요. 상주 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 중요해요. 아파트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짜리.
요게 상주감리입니다. 그럼 요 건물을 공사할 때에는 해당 현장 그 처음에 착공신고 들어가고 마지막 완공검사 칠 때까지 감리가 뭐 한다고요? 매일 출퇴근하는 거라고요. 월화수목금 토일은 빼고. 예, 그렇게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감리가 사실 좀 안 좋은 건 그래요. 지역을 이동하거든요. 기술사분들 중에서 감리 현장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리가 싫다고 하시는 기술사분들도 있어요. 설계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으나 내 한 회사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출퇴근을. 근데 감리는 3년짜리 현장에 있으면 제주도도 가고 막 그런 거, 강원도도 가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술사들은 이사를 막 당겨야 되는 게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또 성향상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면적 3만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상주감리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감리원은 뭐 정하는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일지에 기록하고 확인받고 대행자도 한 명이 있어야 배치해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리업자는 뭐 이런 얘기는 이탈되는 경우 지장이 없도록 대행할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된다. 예비군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연차 월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대행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주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서, 배치는 되는데, 배치는 돼요. 배치됐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매일 출퇴근 안 합니다. 이때는 정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주 1회입니다.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1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 2주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정된 업무 대행자는, 업무 대행자가 지정됐을 때에는 이제 주 2회 방문해서 일지를 기록 남기고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비고상도 신설된 부분인데, 감리업자는 재연설비 등 요 TAB라고 해서 국내에 요 TAB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연설비 등 공사 감리를 위해 성능 시험에 관한 전문성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감리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신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3만 이상, 여기 3주 감리라는 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자는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감리의 업무였죠. 아까 앞에서는 이제 공사업자에서 시공에 대한 건데, 요게 좀 빠졌었구나. 자, 여기 공사업자, 아까 12조 시공에서 공사업자는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또 배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밑에 또 이제 감리도 뒤에 가게 되면은 감리를 배치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가서 감리 얘기 나왔고, 지정 나오고, 이제 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가 감리원 배치에 해당하는 요 조항을 설명드릴 때, 아까 교자 배치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 앞에 시행령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거고요. 네. 자, 이어서 감리자 지정 나옵니다. 17조. 자, 감리자 지정은 앞서 누가 한다고 했어요? 관계인이에요. 건축주가 감리자랑 계약하는 걸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관계인이 특정 소방에 대하여 자동화 탐지 설비, 옥내 설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이 지정한다는 얘기가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뭐 관급 공사면은 시도지사가 업자를 선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관계인은 1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행함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리적인 부분도 아직 소방이 조금은 뭐 뒤따라가는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어떠냐면, 건축 시공사 선정은 당연히 건물주가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선정하죠. 시공사는.
시공사는 돈 작게 견적낸 부분 업체 선정할 거예요. 근데 감리는, 건축감리는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건축감리는 건축사협회에서 돌려요. 뺑뺑이 돌려가지고 탁탁탁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무조건 감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외부 어떤 원인 혹은 뭐 뒷돈 주고 감리를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감리는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소방은 아직 안 그래요. 소방은 공사 선정을 했잖아요. 감리도 그냥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감리도 내가 돈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감리가 이제 뺑뺑이 돌려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면 공사업체가 감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까지 좀 안 좋은 부분이고 언젠가는 바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행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3번에 관계인이 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이런 감리자 지정서도 변경시를 받은 날로부터 또 2일 이내 어떤 소방서는 서류 받았을 때 2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는 그렇습니다. 감리자 지정 신고는 관계인이 하는 것이고 관계인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관계인이 감리자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건축과 다르게 건축에서는 뺑뺑이 돌려서 이 중에 해라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3개의 건축사가 나온대요. 감리가. 근데 이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한번 뺑뺑이 돌릴 수 있대요. 한 번 더 돌려가 또 다른 그 감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소방은 아니 그렇다 이거죠. 현재. 자 그럼 감리원 배치가 나옵니다. 18조에 보면 감리업자는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직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에는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배치 통보를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같다라고 하고, 자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할게. 기술자 배치, 감리원 배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조금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행규칙은 지정신고에게 나오게 되고 일단 요 내용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일단 아까 이어서 했던 내용들인데 아까 배치 신고에 대한 거, 배치를 어떤 기술자, 어떤 감리를 이 현장에 배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시행령에 보면 제10조에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무작정 감리를 무조건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감리를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감리를 하는 건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입니다. 감리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신설, 개설, 증설할 때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 개설, 또 구역 증설할 때, 그 다음에 물무 등 소화 설비도 신설, 개설, 구역 증설할 때, 옥외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증설할 때. 자, 자탐 설비, 이게 좀 혼란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자탐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만 감리가 붙어요. 경계구역 증설도 착공신고 대상에 들어갔는데, 증설하는 거. 근데 감리 쪽에는 안 붙습니다. 요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이제 소방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법이 또 바뀔 거고요.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기존 구 시스템, 옛날 시스템이 어떻냐면은, 이 화재 감지기, 감지기들이 막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감지기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각 실들이 있는 감지기들이. 그래서 이게 600제곱미터가 1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한 경계구역. 그러면 거의 200평 가까운 게 한 경계구역이에요. 그럼 여러 개 실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지하기 동작하면 이 전체가 불났다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확인 시점이 늦어지잖아요. 화재가 어디 났는지 확인하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감지기 하나하나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합니다. 이제 나오는 새로운 감지기들은.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아날로그형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 무선식 감지기도 다 감지기 하나하나가 신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지기가 동작하면 정확하게 이 구역의 면적이 아니라 그냥 어느 실에 몇 번째 있는 감지기는 아는 거죠. 그럼 그 하나를 뭐 하고 싶은 감지기 하나를 칸막이해서
증설을 시키면 이게 경계구역 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소형 감지기라고 하는 개념, 아날로그 감지기 제조사 수신기가 있을 때 여기서는 감지기 하나를 다는 것도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증설하는 거. 왜냐하면 수신기의 번호를 입력을 바꿔야 되거든요. 수신기 내부 신호를 바꿔야 돼요. 한 개 더 늘어났을 때. 이게 결국 경계구역 증설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착공신고까지는 하더라도 여기까지 감리가 붙으면 감리부터 할 일이 없거든요. 요거부터 받으면. 그래서 감리 증설은 빠졌어요. 여기서. 하여튼 그게 경계구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참고 설명이고 일단 여기는 증설이 없다 이겁니다. 이걸 증설 없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 막 드린 거예요. 이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비상방수 설비도 신설 개설할 때까지만 감리가 붙지 증설하는 개념은 감리 붙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유해는 증설 때도 감리 붙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개설할 때 비상조명등도 신설 개설할 때까지 감리가 붙어줘야 되고 소화용설비도 신설 개설할 때 감리 붙고요. 그럼 소화활동설비 중에서 얘네들을 요것도 신설 개설 증설 요건 신설 개설 요건 또 신설 개설 증설 뭐 이럴 때 감리가 붙어야 된다. 감리 계약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건 감리가 붙어야 되는 현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배치 기준이 배치 기간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별표 4의 배치 기간에 맞게 현장 배치되는 부분은 요 별표 4번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술자 배치 기준이 앞서서 기술자 배치 여기 있죠. 3조. 기술자 배치 기준 배치 기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별표 2의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에 맞게 배치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요게 다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 별표 2 사이에 있는 내용이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요 제일 밑에 별표 2번과 별표 4번입니다. 제가 별표 3번은 앞선 시간에 상주감리, 일반감리 설명드릴 때 보셨던 표고요. 지금 설명드릴 게 별표 2와 별표 4인데 요 두 개는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화면을 공부하실 때. 그래서 별표 2번 열어놓고 이렇게 좀 보고요. 한글로 할까요? 별표 4번. 그 다음에 다시 별표 4번 감리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PDF로 열어서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열어서 할게요.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별표 2번 같다, 별표 4번 같다 좀 합니다. 별표 2번을 보시는 건 소방 기술자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이라고 하고 별표 4번에서 보시는 건 감리원의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기술자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건데 자, 기술자 배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시공업체, 공사업체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제일 윗줄이 뭐냐면 제일 윗줄이 특급 기술자입니다. 특급 기술자. 아까 우리 공사업 쪽에서는 주일력으로 누구 했어요? 기술사 또는 쌍기사 개념이었잖아요. 전문업을 낼 때. 그러니까 기술사가 사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공사예요. 기사만 있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사들은 또 등급이 뭐가 있다고요? 기사 자격증, 산업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특급 기술자, 고기술자, 중기술자 등이 있거든요. 특급 기술자 있는데 그거 위에 이제 기술사입니다. 실제로 기술사 개념은. 근데 지금 얘기는 특급 기술자가 배치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는 고급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 그 밑으로는 중급 기술자죠. 그 밑으로는 초급 기술자입니다. 그 밑으로는 그냥 뭐 하는 거.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기술자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몇 줄 돼 있다고요? 총 5줄로 돼 있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5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그런데 별표 4번을 보게 되면 감리원 배치 기준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줄이 누구 돼 있다? 소방 기술사입니다. 반드시 소방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쪽에서 특급 기술자를 감독하는 건 누구라고요? 기술사라고요. 같은 규모 현장에서.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감리가 무조건 레벨이 높게끔 구성해놨어요. 감리가 레벨이 높게끔. 그럼 그 밑으로 이게 누가 들어간다? 나 두 번째 줄에. 특급 감리원입니다. 특급 감리원. 근데 아까 전에 공사 현장은 두 번째 줄이 고기술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요것도 뭐가 되고 이제 고급 감리원. 그 밑으로
중급감리원. 제일 마지막 줄이 초급감리원입니다. 근데 초급감리원도 기사 따고 1년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술자에서는 소방설비 기사만 따도 중급 기술자 수첩을 줘요. 공사 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레벨이 더 높은 겁니다. 초급감리가. 훨씬 레벨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리 배치는 5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5줄. 그래서 이게 감리원 배치도 5줄, 기술자 배치도 5줄인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쪽에서는 이 3번째 줄까지는 반드시 누가 붙는다고요? 초급 감리에 수첩을 가져 있는 보조가 1명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가. 그러니까 주감리, 보조감리. 그래서 이 주감리가 뭐 할 때? 없을 때 보조감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는 또 이 당시 때는 그 당시 생기면서는 또 감리업체들이 직원을 막 더 뽑은 거죠. 초급감리가 막 더 필요했던 겁니다. 현장에 이제 1명씩 가다가 2명씩 배치해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더 많이 요청하고 발주자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배치 기준 5줄. 자, 근데 이제 기술자부터 한번 잠깐 보면 제일 첫 번째 줄은 특급 기술자였다고요. 특급 기술자. 근데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사 따고 8년 경력도 인정이 되거든요. 관리사 따고서는 5년인가 3년 경력 있으면 또 특급 기술자 나옵니다. 기술사는 당연히 특급 기술자고요. 당연히. 그런데 보통 기술사들은 공사업체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 감리 쪽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때 이 셀은 그 면적이 얼마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의 공사 현장,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40층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누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요? 특급 기술자가 기술자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요. 요 현장 규모는. 그 공사업의 기술자로서. 그런데 우리 앞서 이제 별표 4번 보게 되면은 기술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현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얼마 이상? 20만, 지하층 포함 40층. 요게 첫 번째 줄이라고요.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줄의 현장은 뭐라고요? 연면적 20만, 지하층 포함 40층. 그래놓고 공사 쪽에서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특급기술자. 감리 쪽에서는 기술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줄. 이제 여기서 봐요. 감리 쪽에서. 다음 줄 보니까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3만 이상 20만 미만.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거보다 밑이죠. 요때 특급감리원이 들어가면서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자 배치 도 보면 똑같아요. 기술자 배치도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돼 있다. 연면적 3만에서 20만,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똑같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때는 기술자가 누가 들어가야 되고 공사 쪽은 고기술자.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외우려고 맘먹으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현장을 먼저 외워요. 먼저 외우고 공사 쪽에 첫 번째 줄은 누구였다고요? 특급기술자. 근데 고기술자. 근데 감리 쪽에서는 기술사, 특급감리원. 이렇다고요. 근데 두 번째 줄까지 쉽게 외워져요. 여기까지는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줄인데 요 세 번째 줄 자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 자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공사기술자 쪽에서는 물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공사 현장, 연면적이 5천 이상 3만 미만 특정소방 대상물, 연면적 만에서 20만 미만 아파트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공사가 너무 많은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위에 둬가지고 고급기술자를 들어온다 하게 되면 뽑을 인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술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급 기술자만 돼도 요 정도 규모 아파트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배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소방설비 기사 따면 중급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배치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감리는 아니에요. 감리는 요 자리에 요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쪽에서는 일단 물무 등 5천에서 3만, 만에서 20만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요 감리 쪽에서는 세 번째 줄 자리가 물무 등하고 재연설비 들어가는데 여기서 3만에서 20만 아파트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공사 쪽에서는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5천에 3만 있었거든요. 5천에 3만.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요. 5천 3만이. 네 번째 줄로. 여기 5천 3만이 없잖아요, 지금요. 없고 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5천 3만이. 근데 좀 전에 우리 공사 쪽에서는 요 자리에 5천 3만이 있고 아파트는 또 만에서 20만이라고 하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감리 쪽에서 봤을 때에는 요 자리에는 3만에서 20만 아파트라고 돼 있고 만에서 20만이 아니라 5천 3만이 여기로 내려가 있고 요건 똑같아요. 물분 등은. 세 번째 줄 다르죠. 그래서 요 규모 때 고급감리가 들어가게 되고 보조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시 기술자를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들어간 게 1000에서 이제 5000 미만.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5천 3만 넣어놨잖아요. 5천 3만 넣어놨으니까 요 밑에다가 1000에서 5000 집어넣고 네 번째 줄에다가 또 마지막 줄에다가 1000 미만을 넣었어요. 1000 미만을. 근데 감리는 1000 미만이 없어요. 감리가 요 제일 밑에가 5000 미만 된다고 이제. 감리는 1000 미만이 없고. 그러니까 5000 미만은 무조건 총감리. 근데 여기는 1000 미만은 자기수척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달라요, 면적이. 여기 1000에서 5000이 한 번 더 끊어지고. 그럼 여기서 아까 만에서 20만 아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요 자리는 1000에서 만까지 아파트라고 하고 지하구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감리 쪽에서는 요 네 번째 줄에서 이제 5천 3만 넣고 여기 5천 미만. 1000 미만 없죠? 그리고 아까 지하구도 아까 공사 쪽에서는 요 자리에 있던 게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감리 쪽으로. 그러니까 요 세, 네, 다섯 번째가 조금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릴 때가 많고. 예. 하여튼 기술자 등급 어떤 표에 배치되는 표하고 감리 배치되는 표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현장이면은 요런 감리를 배치해라 이런 얘기죠. 요 현장이면은 이렇게 경력되는 감리를 배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런 배치 기준 표가 있더라라는 거고, 그게 요 별표 2번과 별표 4번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내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별표 2번에 하고 4번에 비고사항이 밑에 나오는데,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자, 별표 2번에 보게 되면 그 비고사항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 배치에 따른 기계분야의 기술자를 공사에 배치해야 되고, 당연히 전기분야 공사 쪽은 전기분야 기술자를 배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갖춘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별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옥 및 남옥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공사에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서 제가 신설하는 공사 때 소방공사업자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이런 것들을 소방공사업체가 공사한 경우는 그렇게 없다고 했잖아요.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하든지 상하수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그 업체랑 계약을 하고 공사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공사 때는 우리 기술자가 들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공사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비상전원을 누가 했을 때,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소방설비를 누가 했을 때,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소방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할 경우에는 우리 기술자가 거기 배치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도예요. 말하는 의도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 마번이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듣고 가시는 거고요. 자,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기술자를 두 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된다라고 하니까 앞에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게. 상주감리하고 똑같죠.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가 있는데 상주감리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이면 3만짜리였거든요. 근데 공사도 그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기술자를 한 명을 고정으로 해놔라. 배치시켜놔라 이겁니다. 그럼 이 규모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규모가 아니면 한 명 기술자가 두 개 현장을 배치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가 소방기술자로 내가 자격증을 땄어요. 업체 취업을 했어요.
배치가 됐어요. 저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용접하고 공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사 인부들을 잘 써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용접하시는 분들을 또 데리고 와서 용접하게 하고, 자재 들어온 거 감리가 검수하면은 그 자재를 공사하시는 분들도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 기술자는 한 명이 배치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일용직들이 막 붙을 거라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 뭐 근로산업비준법 이런 거 따라가지고 배치가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소속 기술자들 가지고서 공사를 막 다 뜨거서 공사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소방공사업체인데 공사한다고 열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치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수가 필요한 거죠. 공사업체들은. 그러니까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되는 기술자는 자격증 취득한 기술자가 그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기술자가 가서 전부 다 공사할 수, 혼자서 언제 다 하겠어요? 사다리 펴고 혼자서 언제 다 하겠어요? 공사 기술자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그럼 공사가 여러 명 우르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르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나는 뭐 한다고요? 감독하는 거라고요. 감리는 그걸 또 감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 배치되는 건 소방 기술자 한 명과 감리원 한 명입니다. 기술자는 공사업체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감리업체는 감리업체에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 기술자가 자기가 공사 도면 보고서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을 일정 체크하고, 용접하실 분들을 보면서 용접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급여 처리해주고, 결국에 이게 대관 업무면서 공무 업무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배치가 돼 있어요. 현장 배치는. 그리고 이제 뭐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뭐 한다고요? 채용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공사업체가. 그러니까 공사업체도 사실상은 직원을 갖다 정직원으로 열 몇 명을 들여가지고서는 하다가 공사 끊기고 할 수 있잖아요. 공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다고요. 전문 소방공사도 마찬가지고 전기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점검업체 중에서 보수공사 할 때 두세 명 정도는 기본으로 공사 면허를 할 때 세 명은 필요하니까. 주인력 하면 보조 두 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 명이 갖춰놓고 있고 이 세 명이 공사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세 명 공사하다가 뭐 아까 한 명이 기술자를 배치된 세 명이 공사를 하더라도 배치 기술자는 한 명인 거라고요. 이 세 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수첩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 세 명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영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요 한 명은 여기 배치돼 있고, 보조 한 명은 여기 배치되고, 또 보자면 여기 배치될 수 있잖아요. 공사의 기간 중에. 근데 이 공사 기술자가 혼자서 가서 언제 사다리 펴고 혼자 다 하겠어요, 공사를요. 공사 일정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공사 계약하고 나서 공사비에서 일용직 배치를 합니다. 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럼 거기를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공사를.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공사업자가 그래서 한 명이 몇 개 현장 배치될 수 있다고요? 두 개가 배치될 수 있다고요. 한 명이. 이 현장, 이 현장. 내가 기술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요 때는 반드시 한 명은 한 개. 자기만, 거기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밑에 보면, 밑에는. 두 개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개 배치는 가능합니다. 두 개를 뭐 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즉, 세 개 배치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밑에 보면 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초과 배치도 가능해요. 한 명 기술자가 4개, 5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3천 제곱미터짜리 공사 6개까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명이. 연면적 3천 제곱미터짜리 공사 현장 6개를 한 명 기술자가 다 배치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그죠? 이게 두 개를 초과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합계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2만을 넘어가면 안 된다. 5천 미만짜리만 하니까. 그럼 5천 미만짜리는 그렇다 이거죠. 5천 미만짜리는 소방공사가 매일 없다 이거예요. 5천 미만짜리는 공사 일정상 하다가 언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기술자가 매일 배치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법률을 만들 때. 요런 개념이고, 또 그 밑에 보니까 건축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을 몇 개까지 하고요? 2개 하고요. 일단 2개를 배치해 놓고 5천 미만짜리 공사 현장에 또 배치를 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5천 미만 공사 현장에 그때 연면적 합계는 만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지금 보는 게 이제 5천을 넘는 공사 2개를 다 배치했어요. 뭐 만짜리, 18,000짜리
왜냐면 3만 넘으면 무조건 그 상주해야 되니까. 3만이 안 되는, 결국은 3만이 안 되는 공사 현장 2개를 배치한 거예요. 18,000짜리, 15,000짜리. 2개를 배치했어요. 근데 남은 공사 현장들이 작은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작은 것들의 면적 합이 얼마 미만 범위 내에서 만 미만 범위 내에서 몇 개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그 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만 이하 범위 내에서 그 남은 것들을 더 할 수가 있다. 배치를. 그러니까 배치가 결국은 6개, 뭐 5개, 6개, 7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 명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이 자격증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한 명 기술자가 이 현장을 계속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재 관리를 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술자 중에 꼭 상위 등급 기술자를 배치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등급 높은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배치 기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배치 기간은 이제 착공일로부터 완공공사 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 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때는 이제 배치를 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민원 또는 계절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뺄 수 있다. 공사 중단 요청하는 경우인데 뭐 이런 얘기를 비고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도 볼게요. 똑같이 이런 기능 또 나와요. 감리 쪽에서 보면 비고사항에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를 보좌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자,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 제곱미터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그 5줄 볼 때 20만 이상, 40층 이상 개념이 기술사가 주감리가 있어야 되고 보조감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초급 이상. 근데 중요한 건 20만 이상 개념이면 이게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은 말고 면적을 봐야 됩니다. 20만 이상인 건축물이면 초과되는 10만 제곱미터마다 한 명씩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25만짜리를 해요. 25만짜리를 감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술사 한 명에 보조감리가 2명 붙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이상이면 보조 2명 붙이고 시작해라 이거예요. 한 명 말고. 근데 20만이 안 되는 건 한 명만 분다고요. 보조 한 명씩만. 그 밑에 2번째 줄, 3번째 줄도 보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무작정 한 명 한 명입니다. 근데 20만 이상 되는 건 보조가 몇 명? 2명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20만부터 30만까지가 몇 명? 2명. 30만부터 40만까지는 3명의 보조가 붙습니다. 주감리원 밑에.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다. 뭐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도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는 당연히 보조감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감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감리인데 일반감리가 그때 뭐 14일 이내 내가 빠졌을 때는 어떤 대행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대행자는 주 2회 방문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있었던 거죠. 감리원 배치 기간 얘기 나오는데 또 똑같은 개념입니다. 앞에 공사 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별표 2번과 별표 4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 건데, 좀 전에 보셨던 그 공서법 시행령에서 요 제3조에 기술자의 배치 기간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밑에 감리의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4번을 받고 별표 3번에서 보셨던 건 상주감리와 일반감리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시 법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19조는 위반상의 조치인데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 20조도 감리 결과 통보인데 의미 없습니다. 감리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뭐 행안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리 결과를 관계인, 그 다음에 도급인, 그리고 메인 건축사입니다. 그 전체 주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부장 서장에게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감리가 해야 될 업무인 거죠. 업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사와 감리에 대한 설명을 법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쭉 나왔고, 그 시행령에서도 요 기타 나머지 뭐 분리 도급 예외,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노임, 도급 계약서 내용, 뭐 이런 보증 지급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막 보실 게 아닐 것 같고, 예급 때는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요. 법 22조 1항 단서에 따라 22조 1항 아직 넘어갔죠? 뒤에 가야 되는구나. 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공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이제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뭐 관계인이 지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정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서류. 그래서 감리 계획서라든지 계약서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또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착공 전까지 서류 제출한 서류 관련된 부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리원 세부 배치 기준 등이라고 해가지고 앞서 이제 쭉 아까 했던 내용들인데 복습하는 개념이에요. 감리원 세부 배치 기준은 다음 각 부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뭐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배치원을 계속 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주니까. 근데 일반 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 봤죠.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 현장은 5개. 앞에 법률에서 얘기했죠. 5개고, 근데 이 5개를 또 말함에 있어서 가로 열고 2개 감리 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 거리로 30km 이내 거리에 있는 경우로서 그것도 이제 한 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개로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5개면서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도 마찬가지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상주가 아니면 한 명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감리는 5개, 공사는 2개가 원칙인데 면적이 작으면 5개, 6개, 7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발표 3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17조는 아까 법령 배치 통보, 감리업자가 본부장 서장한테 우리 감리가 들어갔다, 배치 통보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고요. 이것도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다가 입력시켜가지고 감리가 누가 현장에 들어왔었다는 걸 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류 뭐 외우실 거 아닐 것 같고, 18조 위반사항 보고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문 보시는 건데 이거 다 보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감리 결과 통보가 있고요. 감리 결과 통보는 감리업자가 공사 감리를 마쳤을 때 이런 그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 관계인 도급인 및 메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보고해야 된다. 앞에 얘기했죠. 이건 앞에 법규에 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작성한 거고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서류가 요 서류가 있다, 이겁니다. 요 문장은 법에 있었었고, 여기 이제 들어간 서류가 시행규칙에 있는데, 뭐 성능시험 조사표, 뭐 변경된 설계 도면, 감리 일지, 사용 승인 신청서,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도 외우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공사법에서 아까 그 공사와 감리 두 업체, 설계 쪽은 없어요. 설계 쪽은 아까 그 배치 기준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그냥 무작정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와 감리는 뭐 했다고요? 규모에 따라서 배치돼야 될 기술자 등급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뽑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이제 많이 했다. 근데 우리 기술자로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럼 그때 이 현장을 계약했으니까 배치돼야 될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사람을 뽑습니다. 뽑아서 현장 배치하고.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규로 넘어가서 방염으로 이제 넘어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3절에 2번이 이제 방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실 부분인데요.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